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방송 또는 유튜브 채널에 가서도 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조로증에 또 당뇨 합병증까지 걸린 그러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외부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차제에 한 번 더 왜 정말 우리나라 단순한 위기가 아닌지 정말 심각한 위기인지 좀 말씀드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댓글을 통해서 의견 주신 것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제가 이 채널 시작한 지 1년 정도 넘었고요. 또 그리고 또 제가 막 이제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또 책도 막 출판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기념하는 겸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특강 또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4월 첫 번째 주 금요일 여러분들 모시고 그러한 특별한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에 고정 댓글에 제가 구체적인 안내 내용을 좀 올려놨으니까 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인지 하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최근에 경제 성장률 추이예요.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래도 그 다음에 플러스 4.6%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2.7%로 떨어지더니 그리고 1.4%로 떨어졌습니다. 1.4% 2023년에 그러다가 지난해 2.0%라고 현재 잠정 발표했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사실 2.0이라고 하는 것이 2.0 위인지 아래인지 아니면 딱 2.0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2.0보다 넘지는 않고 뭐 1.9 얼마인데 반올림해서 2.0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올해는 어떨 거냐 이렇게 보면 이제 정부는 1.8%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연초에 전망치를 내놓은 바가 있고 또 KDI 한국개발원은 1.6%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말에 전망했을 때는 1.9% 정도 성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걸 1.5%로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연초에 올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1.5%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고 그보다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정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미 한국은행도 이렇게 1.5로 낮췄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냐? 여기 1.4%고요. 이것도 뭐 2.0 턱걸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1.5 아니면 그거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은 그러면 어떠냐? 내년 다시 그럼 V자 반등하냐?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미 1.8% 정도 성장할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체력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1.8 할 수도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국발 그 관세 전쟁이 내년에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본격화될 수도 있는데 올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려 4년 연속, 적어도 4년 연속 2.0 밑에 2.0 미만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변화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1981년도에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막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전국 혼란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5%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그랬는데 그때는 보세요. 이게 바로 V자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1998년 우리가 정말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IMF 외환위기 그 당시에 98년도에 97년도 말에 이제 IMF 관리 체계로 넘어갔고 그래서 98년도에 마이너스 4.9% 성장했는데요. 다음에 10% 넘게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극복을 했었다 이런 말씀이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거의 0%에 가까운 0.8%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V자 반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건 정말 외부적인 충격이죠. 그래서 그 충격에 따라서 마이너스 0.7% 성장했는데 바로 또 V자 반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그 당시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어떤 외부적 충격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우리가 자멸하면서 지금 2.0%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2023년, 24년, 25년 올해 그리고 내년도도 그럴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단기 사이클로 봤을 때 굉장한 위기라는 거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장기적으로 이 빨간 선으로 제가 그린 것이 장기적인 GDP 잠재 성장률 추이라고 보면 딱 돼요.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70년대는 이게 거의 13%막 이렇게 되다가 10% 상단에 있다가 10%대로 가는 것이 80년대 초인데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게 90년대 오니까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또 2000년대 가니까 5% 상단에 있더니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이제 5%까지 떨어지더니 이제 지금 5% 밑 그리고 또 이제 2% 밑,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금 이제 1.8% 정도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또 끝이냐? 전 그렇지 않을 거다. 더 떨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대 위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단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역대급으로 제일 셀 것이다.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데 기간도 길고 그 충격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단기적인 그런 경기 사이클로 침체가 가서 다시 옛날처럼 V자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0%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대 후반에 가면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지고 40년대 후반에 가면 0%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치 예전에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위에서 2층, 3층에서 누가 뜨거운 물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것도 위기죠. 그래서 병원 가서 내가 전신 화상에 대한 치료를 받으니까 바로 또 회복하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외부적인 어떤 뜨거운 물 붓는 것도 지금 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플러스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자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냄비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밑에서 막 불이 떼고 있는데 아직까지 펄펄 끓지는 않지만 점점점 뜨거워지는 물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러한 냄비 속의 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곧 삼켜져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침체, 정을 넘어서 이건 위기가 아니냐. 그것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주제로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4월 첫 번째 주 금요일 7시 반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때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여러 영상에서 달아주신 그러한 댓글을 몇 개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라인 특강에서도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막 제 주장만을 펴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의견도 같이 제시하시고 또 같이 그 의견을 좀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이라는 이름보다는 저는 세미나 이런 이름이 참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여기 포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현우 교수 정말 경제 포럼, 오프라인 경제 포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구독자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기인 원인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는 지금 보조금까지 막 주어가면서 기업가들을 막 독려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또 부자들 막 부자가 되는 거에서 막 이거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것도 저는 상당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결국 한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야 되고 그 기업들이 정말 계속 미래 목걸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세계로 미래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기업가 마인드가 다 없어졌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꾸 찍어 누르고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 계속 세습적인 그러한 재벌 구조는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쟤들 갖다 완전히 단죄해가지고 완전히 기업을 해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왕이 뭐 삼성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S전자가 아마 삼성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반도체 분석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의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열어보니까 삼성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서 정말 감탄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런 반도체 삼성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생산하면 그걸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아주 중견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그분께서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품질 면에서 지금 삼성 정도가 많이 지금 따라잡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더욱 문제는 가격이 반값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 지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원 30% 이상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도 똑같이 제가 정말 만나 뵈었던 그 회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중견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그래서 정년퇴직을 된 거예요. 정년도 아니죠. 정년도 안 된데 이제 일자리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올라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집에 가서 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을 결국은 찾아주는 사람 그런 기업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간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회장님께 들은 얘기는 이게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삼성 반도체나 삼성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근무하다가 이 젊은 사람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은 뭐 여기서 뭐 당연히 뭐 항공료 그것도 가족 전체 항공료뿐만 아니라 생활비 다 대주고 거기에 통역도 붙여주고 거기에 기사도 붙여주고 자녀가 있으면 외국인 학교도 보내주고 또 그리고 연봉이 3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뭐 일찍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이거 뭐 거기서 한 6년 정도만 근무하면 3, 6, 18 한국에서 18년 근무한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첨단 기업들은 특히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인재가 들어가냐 중요한데 우리 인재가 다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그러한 그 기업들 더 격려해서 독려해서 계속 또 지원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파트, 콘크리트의 미래 먹거리를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 제가 계속 했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씀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결혼을 못하고 그러니까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빨라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감소한다 하니까 저기 미얀마나 이런 난민이나 데려오는 그러한 정책을 쓰겠다니 이거 정말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래서 또 이제 아파트 이야기 다시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 아파트 몰빵, 부동산 몰빵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게 무슨 수출이 되고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그만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살기 때문에 결국 외국과의 그런 교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출해서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거 가지고 외국에서 원자재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또 수출하고 이런 식의 결국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있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지금 중국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런 아파트나 부동산 이런 거 띄우기나 하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그러면 그래봤자 결국은 건설사만 살리는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정말 걱정이 아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인재의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미래 인재를 정말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의대만 가려고 하고 아니면 특별한 뭐 몇 개 소수의 정말 최고의 대학이라는 뭐 스카이 대학 같은 데 막 가려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사교육을 정말 엄청 시키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 그렇게 키우는 정말 창의적인 인재냐 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결국 수능 시험, 결국은 이 객관식 문제 풀이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교육을 받는 거고 그것도 부족하면 재수 삼수를 막 계속 하면서 결국은 이 젊을 때 막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하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만드는 그런 정말 그러한 인재로 커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런 기술자를 또 경시하는 풍조. 그래서 뭐 지나다니면서 이분 말씀은 현장직 기술직을 보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인문사회계나 가든지 의사 하든지 뭐 판검사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치니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의사도 필요하죠.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판검사도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모든 인재가 다 거기에 매달리면 되겠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지금 우리가 다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래도 지금 막 금리를 막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금리를 낮추면 정말 그러면 경기가 내수가 살아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 뭐 다른 우리 구독자님이 달아놓은 그러한 댓글입니다. 그래서 그래봤자 결국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거다.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는 것일 수도 있겠죠. 결국 이거는 그러한 기득권자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술책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셨고 정말 똑똑한 그런 정말 지혜가 정말 많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더 나아가서 우리 언론들이 정말 이러한 우리 그 국민들의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좀 조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채널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잃어버린 30년 꼴이 난다. 이미 제가 그림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추락을 하면 결국 0% 성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죠. 물론 오늘날 갑자기 거품이 버블이 꽉 꺼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삼겨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쩌면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갔을 때 일본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적어도 뭐 30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다시 막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그 거품이 꺼지기 전에 미국과 일본이 G2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력이 또 소득 수준이 미국과 거의 뭐 맞먹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미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기술도 엄청난 그 원천적 기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빚도 많고 또 기술 수준도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1억 원 20년, 30년이 아니라 그냥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 사시는 뭐 30%의 상류, 중류층과 70%의 빈곤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 정말 걱정이고 더더군다나 이거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 자꾸 들어오는 것이 저는 꼭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뭐 엔잡 뛴다고 해서 여기저기 뭐 이상한 뭐 그 뭐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달업 이런 거 하고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뭐 건설업뿐만 아니라 각종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외국인 노동자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는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팀장이 또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또 거기 가서 일도 못 해요. 외국인이 거기 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사실 팀을 이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자리에서 막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도 막 쫓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분이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태고 또 그런데 또 젊은이들이 이제 그나마 또 하겠다는 게 이 공무원이나 하겠다. 노량진 이 고시촌에서 독서실에서 그 공부만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막 계속 들어와가지고 벌어가지고 다 해외로도 빠져나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다못해 우리나라 뭐 건설 경기가 막 살아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고용도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결국은 시멘트 주도형, 콘크리트 주도형
그러한 경제 성장을 해도 그 예전처럼 그만큼 이게 경기 부양 효과도 좀 없다. 고용 창출 효과도 별로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어쨌든 뭐 공장이나 여관이나 뭐 모텔이나 뭐 이런 아파트 건설 모두 음식점까지 전부 초토화된다. 그래서 외국인만 만세다. 제가 정말 물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네요. 정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저에게 많은 여러분들 격려를 해주시거든요. 뭐 여러 격려가 있는데 다른 교수들이 침묵을 지킬 때 정말 진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교수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기왕이면 거시경제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살아있는 거시경제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매주 일요일 영상 올라가니까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오늘 사실 김작가 TV에 출연해서 거기 가서 한 2시간여 이렇게 녹화하고 김 작가님하고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 작가 TV에 제일 많이 출연한 것 같아요.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 김 작가 TV 많이 가는 이유는 물론 거기 구독자도 뭐 한 230만 정도 됩니다. 저의 채널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거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거기 가면 또 편하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닮고 싶은 그런 표상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독립적이고 굉장히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그러한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랑의 열매 재단에 1억을 기부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봤었는데 오늘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깝지만 어쨌든 그 기부하면서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저는 너무 좋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저에게 많은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뭐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냐부터 또 내용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내용이 저는 이게 일반적인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여러분들께 정보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당위적인 차원에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 생각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구독자 수를 많이 빠르게 늘리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뭐 매일 뭐 주식시장 시황이나 부동산 시장 시황이나 뭐 경제성장률 시황, 물가 시황,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최초의 생각과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실제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고 그래서 기왕이면 더불어 우리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끝까지 그래서 좀 구독자 수가 빨리 많이 안 늘어나도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